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비확률 표지까지 했습니다. 비확률 표지. 이거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확률 이론의 근거한 무작위 표집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표집 방법이라고 했고요. 여기에 방법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게 있었냐? 우발적 표집. 지나가는 사람,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우연하게 이렇게 표집하는 방법을 우발적 표집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활당 표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 표집이 있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눈사태 표집,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이제 여러 좀 부가적인 몇 개의 표집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확률 표집, 비확률 표집 이렇게 요구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어려운 과정은 끝났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좀 많이 헷갈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진도를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한번 예전 그 수업에 대해서 한 번씩 돌아보고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해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좀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과목은 어쩔 수 없이 반복학습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만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그 당시에는 못 알아들었지만 만약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거를 한 번 더 들으면 그때 이런 얘기구나, 용어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지 작성 그런 거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료 수집, 단일 사례 설계, 욕구조사, 평가조사 이런 것들은 그다지 어려운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올 때는 그때는 한 번 더 학습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 작성에는 작성의 원칙, 그러니까 이게 서베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문조사 하고 그럴 때 논문 같은 거 하나 보고서 쓸 때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질문지를 내가 연구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질문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원래 있는 거 갖고 쓸 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내가 연구하려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논문 쓴다고 하면은 내 논문에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논문으로 발표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질문지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요걸 이제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그다지 쉬운 거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지 작성의 원칙, 질문의 대상 및 범위 확정, 그 다음에 질문 항목의 선정, 질문 문항의 작성, 질문지 구성, 사전조사, 이렇게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서베이, 설문조사 하는 거는 사회과학에서 관찰의 형태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이제 서베이라는 게 여론조사 할 때도 마찬가지죠. 다만 우리가 지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선거 때라든지 그럴 때 보면은 여론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문구, 그 문장 하는 거, 질문하는 그 의도에 따라서 답이 많이 틀려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우리 여론조사 할 때 그런 오류가 있다 이러면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하나의 이제 질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베이는 사회과학에서 관찰의 형태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 이상 어떤 사회조사의 응답자가 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또 어쩌면 한 번쯤 자신의 사회조사를 실시해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은 안 했겠죠? 논문을 아직 안 썼으니까. 네. 전형적인 서베이는 조사자가 응답자들의 표본 추출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표준화된 질문지로 시행을 합니다. 서베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어떤 한 시점을 기준으로 자료들이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정적인 일련의 질문들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양적 분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서베이 조사로 수집된 자료들은 시간적 우선성을 경험적으로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변수들의 자료가 동시에 획득되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 자체로는 시간적으로 어떤 변수가 앞서고 또 어떤 변수가 뒤서는가 이거를 검증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획득된 자료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직접 증명이 가능한 것은 대부분 뭐예요? 상관관계. 여기에 국한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과관계 확인의 첫 번째 조건이 된다고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질문지 작성의 원칙으로 볼 때, 좋은 질문지는 통합된 하나의 전체를 이룹니다. 조사자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응답하도록 엮어내야 되겠죠. 조사를 할 때 질문을 너무 딱딱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속된 말로 싸가지 없이 한다든지 뭐 취조하듯이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질문을 받은 사람 여기에 이제 응답자들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조사자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응답하도록 엮어내야 합니다. 좋은 서베이 질문을 위한 두 가지 핵심적인 원리가 있는데 혼란을 피하고 마음속으로 응답자의 관점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서베이 질문들은 조사자에게 타당도와 신뢰할 수 있는 특정을 제공합니다. 좋은 서베이 질문들은 응답자들이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의 답변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성 있게 응답을 할 수가 있겠죠. 응답자의 관점과 맞지 않는 질문이나 응답자들이 복잡하게 찾아내는 질문들은 좋은 척도가 아니죠. 예. 만일 응답자들이 이질적이거나 다양한 생활환경의 출신이라면 조사자들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조사자들은 딜레마에 직면할 것입니다. 조사자들은 특정 질문에 대해 모든 응답자들이 정확히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질문들이 과연 응답자들에게 동일하게 그리고 명확하고 관련된 의미를 내포할 것인가? 아닐 수도 있죠. 만일 응답자들이 다양한 배경과 관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문항들은 정확히 동일한 의미를 갖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본 것 같이 질문지 작성은 뭐예요? 과학적, 숫자적으로 이렇게 타는 게 아니고 예술 이상의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응답자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질문지 작성은 기술, 연습, 인내와 창의성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전문용어나 반말, 그다음에 약어 등을 피하고 다의성이 있거나 애매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문장도 피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소득은? 이라는 질문은 소득이 월 단위인지 뭐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 주 단위 주급이 있잖아요. 주 단위인지 연 단위인지 알 수 없고 또 가족 단위인지 개인 단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을 노출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혼동을 유발하거나 좀 애매하거나 조금 응답자들이 대답하기가 조금 꺼려하는 그러한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특별한 지위를 나타내는 용어나 감정이 들어간 언어들을 피해야 되고 이중의 내용이 담긴 질문을 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연금이나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합니까? 라는 질문은 연금과 건강보험을 동시에 질문하고 있어서 둘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는 경우 답을 할 수가 없도록 만듭니다. 연금은 안 들어주고 건강보험만 제공됐을 때 이거는 적당한 질문은 아닐 수가 있겠죠. 이게 두 가지 질문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연금을 들어줍니까? 네, 아니요. 건강보험도 됩니까? 네, 아니요. 이렇게 따로따로 해줘야 된다. 자, 이 밖에도 질문을 유도한다든가 응답자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질문, 그 다음에 이중부정, 중복되고 균형을 상실한 범주 구성 등은 질문지 작성 시에 피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셔야 되고 질문의 대상 및 범위 확정을 볼 때는 질문의 대상은 연구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정된 관찰 대상자들로 간주할 수가 있겠죠. 질문지를 작성하는 첫 번째 과정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질문할 건가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인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대학생인지 노동자인지에 따라서 앞서 이제 설명한 바와 같이 응답자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질문지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의 형태나 내용이 매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면접 조사 방식인지 조사하는 방식이 자기 기입식 조사 방식인지에 따라서 질문의 난이도와 문항 구성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 조사 방식은 내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자기 기입 방식은 설문지를 주면은 본인 응답자들이 이렇게 쓰는 그러한 방식이죠. 뭐 좀 틀리죠. 따라서 대상자들을 먼저 설정하고 질문지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과 범위 설정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질문지의 범위를 너무 넓게 선정한다든지 또는 좁게 선정한다든지 할 때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의 측정에 있어서 타당도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에 따른 변수의 측정에 필요한 범위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질문 항목의 선정을 보게 되면은 질문의 목적과 범위가 확정이 되면은 질문 항목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죠. 이 경우 가설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개념화와 조작적 정의 과정이 이루어졌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확정된 것에 기초해서 조사 항목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과 청소년 학교폭력의 관계 파악을 위한 질문지 작성을 가정할 때 우선 조사 항목을 작성하게 됩니다. 조사 항목은 대체로 일반적 조사 사항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조사 항목에 배치하며 성, 연령, 학력, 주거 형태, 소득 정도 등을 나타내는 세부 사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설에 근거하여서 독립 변수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종속 변수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기초해서 독립 변수에는 부부 폭력의 목격, 부모 자녀 학대 경험을 설정하고 종속 변수에는 학교 폭력의 경험 정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개념적 구성이 완성되면 이들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방법과 측정 도구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때 개념적 구성에서 하위 개념들에 대한 범주 구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독립 변수의 개념적 정의가 부부 폭력의 목격과 부모 자녀 학대 경험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하위 개념에 대한 범주 설정은 부부 폭력 목격의 경우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으로 하위 개념화 할 수 있으며, 부모 자녀 학대 경험은 신체적 학대 또한 언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으로 또 하위 개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종속 변수인 학교 폭력 경험의 개념 역시 하위 개념을 괴롭힘,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 금품갈취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위 개념이 설정이 되게 되면 하위 개념들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 도구인 질문지와 연결시켜주는 세부 사항들을 작성하게 되죠. 자, 이 세부 사항들은 하위 개념들을 측정하도록 하는 조사 항목들로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신체적 폭력은 따귀라든지 밀침, 차거나 주먹으로 때림, 흉기로 위협과 같은 것으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부 사항에서 가급적 충분히 숙고하여야 합니다. 학교 폭력의 경험에 대한 하위 개념인 금품갈취 역시 돈과 물건이 주요 특정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 사항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죠. 자, 정리하게 되면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근거해서 대분류로 나누어지며 중분류로서 조사 항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이것은 변수들에 대한 개념적 정의의 하위 개념들로 구성이 됩니다. 다시 이 하위 개념들에 해당하는 조사 항목은 세부 사항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실제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질문의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를
우리 그 교재 145페이지에 있는 표 8-1과 같이 가정폭력과 청소년 학교폭력의 관계 파악을 위한 질문지 작성의 가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대분류에는 일반적 사항과 변수들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있고, 중분류에는 조사 항목 그리고 하위 개념의 정의가 있고, 세분류에는 세부 사항, 측정이 가능한 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대분류에는 일반적인 상황이고, 중분류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고, 세분류에는 여기에 성, 연령, 인종, 학력, 주거 형태, 소득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변수에는 부부폭력 목격, 부부, 자녀 학대 경험. 그래서 독립변수가 이렇게 대분류로 부부폭력 목적이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중분류는 또 신체적인 폭력이냐, 언어적인 폭력이냐, 또 거기서 세부적으로 신체적 폭력에서 따기가 있냐, 밀침이 있냐,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냐, 아니면 흉기로 위협하냐, 언어적 폭력에서는 욕설이냐, 모욕적인 발언이냐, 고함이냐,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위에 커다랗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속변수에서도 이제 학교폭력 경험인데, 괴롭힘, 중분류, 신체적, 언어적, 금품갈취, 심리적 폭력. 여기 세 분류가 있습니다. 또 심부름, 숙제, 괴롭힘에는 놀림, 욕설, 구타, 협박, 금품갈취는 돈이나 물건, 심적 폭력은 따돌림, 무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질문지를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오네요. 자, 질문 문항의 작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형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지에 포함될 조사 항목과 세부 항목이 결정이 되고 나면 하위 개념과 정의가 되죠. 개념과 하위 개념들이 정의가 되고, 세부 조사 항목들이 정해지면 또 이제 개별 문항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척도 구성의 최종 단계로서 질문 문항은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의 척도에서 일반적 개념들은 다수의 문항으로 대표됩니다. 질문지는 단어, 구, 문장들로 구성이 되죠. 따라서 앞서 논의됐던 세부 사항들에 근거해서 주밀하게 문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연구가 독특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척도가 아닐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개별 문항을 작성할 때에는 어떠한 질문 형태로 어떤 문구를 사용해서 구성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질문의 형태를 개방형 질문을 할 것이냐, 폐쇄형 질문을 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사 응답자의 특성, 조사 결과의 분석 및 해석 방법 등도 질문 형태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개방형 질문이 되냐, 폐쇄형 질문이 될 것이냐, 두 가지가 있다고 했고요. 보게 되면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상담 기법에서 다루는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의 의미와 질문 문항 작성에서 말하는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의미하는 바는 조금 이렇게 상이할 수가 있어요. 상담 기법에서는 폐쇄형 질문은 상담에 응하는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화제를 규정하고 클라이언트의 반응을 몇 마디의 말이나 단순히 예라는 대답 혹은 무응답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언제 이혼하셨죠?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받은 게 언제였죠? 등과 같은 폐쇄형 질문은 클라이언트를 제한하고 제한된 정보만을 이끌어내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개방형 질문은 클라이언트가 더 광범위하게 표현을 하도록 하며 클라이언트 스스로 가장 관계 깊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할 여지를 남겨두는 질문입니다. 자, 예컨대 사회복지사가 당신은 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게 따님이 어떻게 문제와 연관되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혹은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잘못해 왔다는 두려움을 주나요?
이런 것 같은 개방형 질문은 클라이언트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상담에서 사용하는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은 면접할 때 사용하는 질문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베이에서 우리가 이제 설문지나 그런 질문지에서는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은 질문지를 통해서 응답자에게 기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개방형 질문은 응답자가 자신의 응답을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는 질문 형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귀환한 장애인 복지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는 사회복지사들이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와 같이 묻고 일정한 빈칸 이렇게 갈로치고 여기에 이제 생각이나 느낌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질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리 정해진 응답 범주를 제공하지 않고 응답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서베이에서의 개방형 질문, 다음 폐쇄형 질문이 있는데 서베이에서 폐쇄형 질문은 미리 정해진 응답 범주를 제공해서 그 중에서 응답을 선택하도록 하여서 표준화된 응답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시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오지선다형, 사지선다형 택하는 거겠죠. 뭐 주거, 교통, 환경, 교육, 문화, 6번의 기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질문지에서 사용하는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은 이와 같이 문항들의 범주 선택에 관한 것이고 상담과 같은 면접법에서는 질문에 대한 반응 형식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베이에 대한 개방형과 폐쇄형 질문하고 상담에서 사용하는 개방형 질문하고 폐쇄형 질문은 다르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점에 대해서 개방형 질문은 그리고 정보의 양 및 의견, 감정의 강도 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응답을 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을 얻을 수 있거나 새로운 연구 주제의 실마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상치 못한 것을 수확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응답자의 자유로운 응답으로 인해서 응답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입력할 때 해석상의 의미가 이건 정확한 의미가 아니고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고 의미의 분류에 또한 소요되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도 있겠죠. 이런 형식의 질문이 너무 많아서는 좋지 않고 대체로 설문의 뒷부분에 배치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폐쇄형 질문의 장점과 단점에서 폐쇄형 질문은 정해진 응답 범주에 응답자가 특정 응답 범주를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질문에 답하기가 매우 쉽겠죠. 뭐 5개 중에 하나 아니면 6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응답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이 비교적 적게 듭니다. 뭐 하나 자기가 생각하는 걸 선택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입력과 분석이 용이하고 반면에 개방형 질문의 장점인 자유로운 응답과 응답자의 사고방 과정 이런 것들이 제한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형 질문의 장점이 이제 여기서 폐쇄형에서는 단점으로 될 수가 있다. 또한 응답 카테고리의 설정에서 범위의 중복 또는 협소하게 설정될 경우에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저하하게 될 위험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방형과 폐쇄형 선택 시 어떠한 고려 사항이 있을까요?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은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혼합될 필요가 있지만 가급적 개방형 질문이 많지 않게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폐쇄형 질문은 응답의 범주가 상호 배타적이면서 포괄적일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이나 종교, 소득, 교육 영수 등
범주가 배타적이면서 하나의 전체로서 포괄할 수 있는 경우에 폐쇄형 질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방형 질문은 응답자의 자유로운 사고방식, 사고 과정과 느낌 등이 생생하게 기술되기 때문에 응답 범주가 모호하고 연구의 내용이 탐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과 폐쇄형 선택 시 고려사항까지 수업하고 2교시 여기서 끝내고 다음은 이제 3교시에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